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3 게리지 컴퓨터 일반 해설을 하게 된 곽훈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인데요. 일단 시험의 난이도는 뭐 중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중이 되려면 전산직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요. 이해를 중심으로 커밀과 정보를 안다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중 정도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 게리직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는 좀 다소 쉽게 출제됐고요. 그리고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질문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컴퓨터 일반을 암기만 했으면, 짧은 기간 동안 암기만 했으면 체감 난이도는 상 또는 최상이에요. 최상일 거고, 일단 여기 보면은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것 중에 조금 헷갈리는 거, 좀 난이도가 상인 거는 1번 문제, 이거 지금 A형 중심이거든요. 엑셀 문제가 좀 있고요. 그건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보보론이 당연히 공부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7, 18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일반이 뭐 문제수가 줄어들고 뭐 그럴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문제는 정보보론 문제가 이렇게 포함돼 버리면 과목이 두 과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렇게 정보보론을 아예 포기를 하려니까, 그쪽을 아예 포기를 하려니까 두세 문제를 그냥 까먹고 가는 거니까 좀 애매한 거죠. 영어 문제처럼 좀 애매한 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번부터 가려고 할게요. 자, 1번부터 함정이 들어갔죠. 1번부터 어디가 함정이냐면, 일단 뭐 팩트는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영어 단어 뜻이잖아요. 팩토리얼이니까 요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15가 나올 수 없으니까 틀린 거고, 요게 틀렸는데 여기서 함정이었어요. 함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티저니까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고 했는데, 요거는 내림을 기반으로 한 정수 인티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14에서 내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이니까 틀렸죠. 모듈레이션은 3을 4로 모듈레이션 했으니까 나머지는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3의 3승이니까 맞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내가 팝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빠지니까 여기 74가 남는다. 74가 남는다. 그리고 하나를 또 팝하니까 여기서 팝하니까 7만 남는다. 그리고 여기서 탑을 했으니까 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택의 최상위 원소값을 출력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7이 나온다. 요거는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함정이 아니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요 문제가 이런 문제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를 1패스라고 하는데 1패스만 보시면 돼요. 퀵인지 기수인지 버블인지 합병인지를 알려면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퀵이었다면 뭐 피벗을 중심으로 왔다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됐어야 되는 거고, 기수였다면 한 번에 끝나는 거고, 한 번에 이렇게 추가 메모리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버켓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끝나는 거고, 합병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원패스에서 보면 뭘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뭘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오름차순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기 보면 완료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이라고 보면은 옆에 거랑 비교해서 오름차순이 되도록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4랑 9랑 비교해 봤는데, 6이랑 9랑 비교해 봤는데 9가 더 크니까 놔두고 9랑 2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9랑 3이랑 비교하고 3이 이쪽으로 가고, 9랑 8이랑 비교하고 8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9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옆에 있는 거랑 하나씩 비교해서 버블 정렬 형태에 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해시 함수 충돌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픈 어드레싱이랑 클로즈 어드레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로즈 어드레싱의 대표적인 방법은 세퍼레이트 체이닝이고, 오픈 어드레싱의 대표적인 방법은 선형검사 이중해싱이니까 4개가 다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이제 학습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7급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면 이제 다른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간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위상정렬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고에서 위상정렬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게 위상정렬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문제는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상정렬이 뭐냐면, 노드를 하나씩 제거를 하는데, 노드 하나를 제거할 때마다 선행 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선행 노드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갈게요. 일단 11 제거했죠. 선행 노드 없으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12 제거했죠. 선행 노드 없으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4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할 수 있죠. 선행 노드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14는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 노드인 13이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1번, 3번, 4번이 다 그래요. 근데 2번은 왜 되냐면, 2번 보세요. 12 제거했죠? 되죠? 11 제거했죠? 되죠? 13 제거했죠? 선행노드 없죠? 14 제거했죠? 선행노드 없죠? 15 제거했죠? 선행노드 없죠? 16 제거했죠? 선행노드 없죠? 그러니까 선행노드라는 건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된다.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PM. 이거는 원래 게리직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CPM,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를 묻진 않았죠. 여태까지 한 번도 크리티컬 패스를 묻진 않았는데, 크리티컬 패스는 뭐냐면 최장 경로예요. 요게 또 언제 나왔냐면 국회직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한번 나왔는데, 국회직을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여기에서 최장 경로는 요 패스를 타고 가요. 요게 36이거든요. 근데 요게 왜 크리티컬 패스냐면, 임계 경로냐면, 이 36일에서요 하루도 증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증가되면 모든 일정이 다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패스는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 패스는 아마도 30일일 텐데, 이 패스는 30일이고 이 패스가 36일이니까 얘는 사실 6일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딜레이가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디자인 패턴은 이 23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거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히냐면 이름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이름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기억은 간단하죠.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문제 유형별로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정리해놓은 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싱글턴은 한 개잖아요. 객체가 오직 한 개구나.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디귿과 리을인데, 메멘토는요, 이 영화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객체의 상태를 기억하는. 기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돼. 그게 아니고 뭔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통제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옵저버예요. 옵저버. 옵저버는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의 그 옵저버랑 똑같은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통제해서 알려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리고 데코레이터는 특징이 뭐냐면 데코레이터는 그 케이크에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데코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상속의 상속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옳은 게 2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쉬웠죠.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인사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하려면 인사로 시작하는 걸 풀려면 여긴 like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안에 이제 부서번호 찾는 거니까 여기는 in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정해진 거다. 요건 정해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바꾸는 규칙. 이거는 그 ER-드그램 간경 스키마 바꾸는 규칙은 기본소에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요걸로 이제 릴레이션 하나 만들죠. 여기까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규칙이 첨가가 됐냐면, 얘하고 얘가 n 대 m의 관계에 있을 때는 얘가 릴레이션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지금 기본키가 없기 때문에 얘로부터 기본키를 갖고 오고 얘로부터 기본키를 갖고 와서 그 2개를 합쳐가지고 기본키로 만들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등록은 학번과 과목 번호를 갖고 오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것도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요거는 지금 그 전 세계적 이슈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 이슈라는 거죠. 전 세계적 이슈인데 이거는 사실 틀릴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챗GPT는 이게 그 IT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어디서 모든 그 분야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보면 딥페이크는 예를 들어서 그 인물 합성 같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딥페이크 해가지고 인물 합성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 순환신경망의 특별한 예인데, 순환신경망은 기본적으로 단기 메모리예요. 단기 메모리 아시죠? 그러니까 기억의 순간이 짧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거의 특별한 예라고 해가지고 얘는 장단기 메모리에 활용되고 있어요. 장기나 단기 모두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때 사용하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RESnet 같은 경우에는 잔차 신경망이에요. 잔차 신경망이라서 딥러닝보다 정확도가 이렇게 증가된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잔차 신경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부터 얘기하면 딥러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망을 구성하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이렇게 막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잔차 신경망은 스킵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도 가능해요. 이렇게 스킵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CPU 스케줄링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1번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선점 방식 맞아요. 그죠? 선점이죠. 그리고 2번에 HRN은 기법 우선순위 대기시간 해가지고 기하 문제 해결했고 맞고요. 그리고 3번의 다단계 큐 스케줄링 기법은 준비 큐를 다수 개로 구분해서 각 준비 큐는 자신만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별도 맞아요. 우선순위 큐는 항상 선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절대도 존재하잖아요. 얘는 선점과 비선점 방식이 존재해요. 아예 틀렸죠.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2번. 요거 수업 시간에 있는 그 텍스트 문서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요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다. 그리고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그리고 요렇게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안전 상태. 안전 상태. 여기는 불안전 상태. 그리고 여기는 교착 상태. 그러니까 안전 상태는 뭐냐면 내가 그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 내가 남아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전 상태는 반대이고 줄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불안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불안전 상태라고 모두 교착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 불안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해요. 이 그림이 끝이에요. 끝. 볼까요? 일단 은행화 알고리즘은 당연히 회피죠. 회피. 그리고 3번에 불안전 상태는 아니에요. 항상 아니에요. 얘기했죠. 항상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불안전 상태가 교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4번에 은행화 알고리즘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전이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은행화 알고리즘은 불안전 상태에서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냥 불안전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불안전 상태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라고요. 다른 얘기죠. 그리고 1번에 교착 상태는 불안전 상태에 속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얘도 이해를 요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장치를 찾는 기법으로 인터럽트 선을 공유하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모든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연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되는 방식이 뭐냐. 일단 소프트웨어 폴링이 되려면 테스트 IO가 나왔어야 되고요. 테스트 IO 선이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는 여기에 포함된 거죠. 데이지 체인에 포함된 거고, 그리고 다수 인터럽트 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장치마다 그 인터럽트 선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데이지 체인 방식은 뒤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세요. 요렇게 데이지 체인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이거 직렬이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요렇게 누군가가 요청하면 얘가 얘한테 물어보고, 네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얘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데이터 버스, 아까 인터럽트 벡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버스 이용해 가지고 알려준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차근히 푸시면 되죠. 요거는 일단 어떻게 풀어요? 일의 개수가 하나구나. 무조건 이해 보수죠. 그리고 0과 마이너스 0만 보시면 돼요. 000에 1의 보수 만들면 얘니까 얘는 1의 보수구나. 그리고 부호 크기는 부호만 있는 거니까 얘구나. 부호 크기가 되는 거죠. 14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요 문제도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 IP 주소가 117.172.3.253.27로 돼 있으면 요게 27이기 때문에 요게 253이라고 한다면 앞에 3비트가 남기 때문에 앞에 3비트가 111로 우리가 이제 남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되는 건 253이니까 얘는 224가 된다. 224가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117이니까 0으로 시작하니까 A 클래스가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4번에 이 주소가 포함된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는 224, 여기 보면은 27로 돼 있으니까 얘가 5비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2의 5승이니까 32잖아요. 32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빼고 네트워크 주소 빼고 뒤에 브로드캐스트 주소 빼면 30개죠. 30개.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24 서브넷 마스크는 24 32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 여기 보시면은 요게 국회직이 한번 나왔어요. 국회직이 한번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서 강의했냐면 정보보호론에서 강의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강의를 하는데 국회직에서는 한번 나왔어요. 컴퓨터 일반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게시랑 포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커넥트는 택도 없는 얘기고, 헤드는 서버 측 데이터를 검색하고 요청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얘랑 틀린 거고, 일단 보내는 데이터를 데이터 URL을 통해 보내는 거는 게시어 get. 그러니까 답이 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가 답이다 라는 거고, 이제부터가 정보보호론의 문제인데, 이거는 정보보호론 중에서도요 국내 암호에 속해요. 국내 암호 부분에 속한다. 국내 암호 부분에 속한다. 제 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암호에 속하는 거는 아리아, LEA, 시드가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칭키 암호를 배우면요, 대칭키라는 암호를 배우면 그때 그 암호학의 국내 암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대칭 암호도 배우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는 미국 리스트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RC5는 그 리베스트, RSA를 만든 리베스트가 만든 거고요. 미국이죠. IDA는 스위스의 라이와 메시가 만든 거예요. 요렇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대칭키, 비대칭키 그 정도로 공부하는데, 이 문제를 맞추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국내 암호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까지 아셔야 돼요. 물론 국내 암호만 외웠어도 맞출 수 있는데 문제가 좀 꽈서 나오면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정보보호론이죠.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보보호론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CM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랜드 공격은요, 소스 IP랑 데스티네이션 IP를 갖게 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심플로딩은 TCP의 초기 연결 과정에 대한 공격이에요.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티어드롭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UDP 버전이 있고 TCP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UDP 같은 경우에는 IP 프리그멘테이션 옵셋이 겹치는 공격이고, TCP 같은 경우에는 순서 번호가 겹치는 공격이에요.
겹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순서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거.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 재전송을 요구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HTTP GET 플로딩 공격은 연결을 맺은 상태에서 아까 get 메소드 있었죠. get, HTTP get 메소드, post get 메소드, get 메소드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계속 요청하는, get 메소드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얘도 답이 될 수 없죠. 스머프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ICMP랑 그 다음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ICMP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죽음의 핑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핑의 크기를 최대 크기로 보내면 중간에 패킷이 쪼개질 거잖아요. 왜냐면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하는 건데 왜 ICMP냐면 핑이 ICMP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놈이에요. 그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개가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뭐 기본서를 열심히 보고 기초를 열심히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엑셀도 마찬가지고 뭐 컴퓨터 일반 내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정보보호론 있잖아요. 정보보호론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뭐 네트워크 보안도 있었고 국내 암호도 있었고 대칭키도 있었는데 그러면 대칭키를 공부하려면 비대칭키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네트워크 보안이랑 국내 암호학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제 강의상에부터 보면은 그게 한 거의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전체 강의 내용에.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중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전산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경험이 없고 뭐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